1978년 10월 26일 중국 저장성 빙양시에서 둘째로 태어난 동원유는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훔치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들 원유를 버리고 다른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어머니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돈이 떨어져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돈 어디서? 항아리 숨기는 거 아니지? 정말일 때 내놔. 원유의 가난은 원하지 않았던 대물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은 날은 집안 물건이 부서지거나 어머니가 구타를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원유는 누나와 한쪽 방에 들어가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할 때마다 집안에 숨겨놓은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처럼 원유의 인생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출발한 원유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맡기고 간다는 딸의 말을 들은 할머니의 기분도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생도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원유에게 할머니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며 먹을 것 그리고 학교를 보내주는 고마운 마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얼마 못 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원유는 11살이 되던 그날 저녁 손자를 키우기 힘든 할머니가 매일 한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유는 학업을 그만두고 할머니 농사일을 도와주며 밥벌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도와주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3살이 되던 해 원유는 마을 친구들과 대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보겠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해로 떠난 그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 패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 16살의 처음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4년형을 선고했으나 원유의 나이를 감안해 21살까지 소년원에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을 하던 법원의 의도와는 달리 소년원에서 더욱 성격이 나빠진 원유는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소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02년 석방되었던 원유는 출소하자마자 소년원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약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출소한 후 얼마 못 가 절도 혐의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 2006년에 재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철문 앞에 서 있던 원유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출소한 원유는 일자리를 찾아 장치정 샹나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떠나온 도시에 잠잘 곳도 없는 그를 반겨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원유가 지갑 속의 텅 빈 담뱃갑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씨, 한 까치 남았네. 원유는 마지막 담배 한 까치를 입에 물고 뭉개진 담뱃갑을 아파트 풀밭에 버리며 원유는 샹나오 마을 아파트 단지를 유심히 둘러보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원효는 서둘러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아파트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고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장춘과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새벽에 인기척이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장춘은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한참 거실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던 원효는 놀란 장춘을 보며 소리 지르면 가족 모두 죽여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 다음 날 아침 장춘은 안방에서 나오는 부인 소리에 놀란 원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거실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던 장춘은 정신을 차려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도둑놈은 이미 집안에 있던 모든 귀금속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춘은 집안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누군가 변을 보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변을 두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도둑놈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이런 사이코 같은 도둑놈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2006년 4월 9일 원효는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절강성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그날 사건으로 살인이라는 짜릿한 맛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원효의 범행은 도둑질이 아닌 살인 강도로 변했습니다. 4월 9일 절강성에 도착한 원효는 도착하자마자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치우빈 거리 치우가촌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 2층에는 공장 일을 하고 있는 란 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원효는 뭐야? 그 집 애들 둘이 사는 거야? 겁대가리 없이 그러고 다니다 이거지? 거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그녀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원효는 조심스럽게 우수관을 타고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원효는 동생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나는 인기척에 놀라 소리 질렀고 누구야? 원효는 소리치는 그녀 침대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해에서 사귀던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죽어있는 그녀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었습니다. 잠시 후 동생 방이 소란스럽자 잠에서 깬 언니는 달그늘에 늘어진 살인범의 그림자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언니는 사람 살리라며 아파트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몇 걸음 못 가 달려든 원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목덜미를 움켜쥔 원효는 그녀를 창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차피 나도 동생 따라가야지. 너만 살겠다고? 이런 싸가지가 글러먹었네.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원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미련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원효가 기차를 타고 도주해 도착한 곳은 저장성 금화시였습니다. 금화시에 도착한 원효는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범행할 집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새벽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거침없이 가정집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죄대한 소리 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원유는 서둘러 물건만 챙겨 나오려 했습니다. 방바닥에 울려 퍼진 소리는 집주인의 단잠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누구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던 원유는 거실 한쪽에 숨죽인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의 부인도 깨어나며 여보! 도둑인가 봐요. 집주인은 안방에 있던 물건을 한 손에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알았어. 숨죽이고 있던 원유는 집주인과 부인이 대화하는 순간 달려들어 집주인의 복부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며 살해되었고 피 묻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온 원유는 부인을 침대에 밀치며 안방문을 잠그었습니다. 이를 마친 원유는 집을 나서기 전 벽에 빨간 글씨로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살인자는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에게 한이 많다.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른 방법이라든지 범행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초범이나 범행이 서툰 자일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원유의 범행은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유는 범행을 저지른 후 구의적으로 다시 도주했는데 그곳에서 도둑질하던 집딸 2명을 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편히 쉬었다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원유는 이런 범행이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6월) 경찰에 처음 신고된 이후부터 범인을 잡기 위해 추적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연쇄살인범 원유는 현상금 10만 위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목격된 그의 모습은 단지 키가 1m 60이 안 되는 아주 단신의 매우 바른 체형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원유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수없이 많은 집을 도둑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스촨성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도둑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유는 여느 때와 같이 도둑질할 집을 정한 후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 바라본 가족들의 모습은 모두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고 마음 놓고 도둑질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원유는 1층 거실에 있는 귀금속을 모두 챙겨 2층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물건을 쓰러뜨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2층에서 자고 있던 부인은 최근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도 사건 방송을 떠올리며 거침없이 소리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라는 소리는 2층 창문 너머 이웃집 불을 켜지게 했고 소리에 놀라 다급하게 도망가던 원유는 에이씨! 이런!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도망가려던 원유는 거실 텔레비전 선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층 계단에서 약 3, 4m를 굴러떨어진 원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는데 집주인과 부인은 도둑놈이 깨어나기 전에 팔과 다리를 묶자며 밧줄을 가져와 원유 팔과 다리를 묶어두었습니다.
도둑놈을 잡아두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주 왜소하고 키가 작은 좀도둑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차에 태워 조사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뒤져보던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칼 2자루와 낡은 장갑 1켤레 그리고 조그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원효에게서 떨어진 수첩을 뒤적이던 중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첩에는 총 5페이지에 6개의 살해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나는 잘 사는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모두 그놈들 때문이다. 경찰은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문장들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키가 작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버린 그 여자친구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모든 여자들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원희의 수첩에는 사회에 대한 반항과 그동안 살해했던 여성들의 이유와 살해했을 당시의 기분을 모두 메모해 두었습니다. 비록 많이 배운 문장의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고 싶은 표현은 모두 한 것 같았습니다. 원유는 경찰에 검거된 후 본인 현상금이 10만 위안이나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인간한테 뭐 한다고 현상금을 10만 위안이나 걸어요? 에? 만 위안도 아깝구만. 주영사는 그동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도망다니던 원유가 너무 쉽게 잡힌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너같이 철저하게 도망가고 강도할 집을 조사하고 다니던 놈이 어떻게 그런 평범한 아줌마한테 잡힌 거야? 야, 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누가 그 집 텔레비전 전선줄에 걸려서 계단에서 굴 줄 알았나? 그때 전선줄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도 더 많은 여자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형사는 원유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탁자 위에 집어던지며 너 이게 뭔지 아니? 그거 제 수첩인데요. 그걸 왜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너 그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이것도 같이 떨어졌더라. 이게 뭐냐면 내 진술서야.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 뭐 진술서는 따로 적을 필요가 없겠어. 실실 웃고 있는 원유가 궁금했던 형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 거냐?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 수첩 보니까요. 그때 그 자매들이 생각나서요. 자매? 자매는 왜? 제가 그동안 살인하면서 가장 짜릿했거든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짜릿하던지. 그 와중에 언니라는 년은 살아보겠다고 동생 버리고 도망가는 거. 나는 그거 잡느라고 바지도 벗은 채 쫓아갔다니까요. 생각할수록 짜릿한 거 있죠? (2007년 6월 8일) 진화시 고등법원은 2006년 3월 4일부터 2006년 5월 26일까지 총 6명의 여성과 남성 1명을 살해한
동원유에게 살인, 강도, 절도,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길리였습니다.